자, 우리 한번 보자. 시험 범위가 확정돼서 나왔지, 이제. 자, 요게 너희 학교에서 통지표로 나온 시험 범위야. 알겠지? 교과서 페이지 수랑 뭐 추가해서 나온 거고, 요거는 수업 과정에서 기록한 거랑 얘를 좀 내용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수업 아직 안 한 거 있지? 오늘 할 건데, 여기 초신성의 후예, 독서지문. 작품 안에 보면은, 근데 수필이기는 해. 장르 자체는. 독서과정 성찰하면 책 읽기라는 단원에 초신성의 후예라는 수필 작품이 있는데, 그거 시험 범위에 추가됐지. 요거랑. 그리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 희곡이지. 아니, 시나리오지. 시나리오.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의 독서지문 3개. 그 다음에 문법, 사이소리 현상, 형태소, 단어,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이 극갈래와 연계해서 봉산탈춤이랑 원고지. 응? 수호제기 들어간대? 그 통지표에는 없었지? 교과서 범위에? 두근두근 내 인생 뒤에 있는 건가? 그래? 오케이. 그래, 수호제기까지 같이 보자. 요렇게.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가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또 학교에서 막 수업하고 이제 시험 한 보름도 안 남았잖아. 그치? 국어 시험 치면 보름 넘게 남은 것도 있는데, 보름도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막 진도 나가면서 이 범위 내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꽤 있을 거란 말이야. 또 쌤도, 학교 쌤들도 사람인지라 이 반에서는 이 말 했다가 저 반에서는 저 말 했다가 그게 말이 서로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좀 강한 힌트나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특정 반에다가 할 수도 있어. 의도치 않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나 거기에 대한 좀 심화된 해석이나 이런 걸 쌤이 쭉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쌤한테 최대한 알려줘. 알겠지?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시험 범위에서 우리 아직 학원에서 수업 안 한 거, 요거 초신성의 후에 1교시 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근두근 내 인생 좀 심화 문제를 2교시 때 잠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법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요렇게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스케줄을 좀 보면은, 일단 오늘이 6월 17일이잖아. 그치? 너희 시험 기간이 시작하는 게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치? 28일부터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늘 17일 수업하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24일에도 똑같이 수업하겠지. 요때 수어 제기를 해야 되겠네. 요거 하면서 전체 정리 같이 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 시험이 보자. 국어 시험이 국어 시험이 28일이잖아. 첫날이잖아. 그치? 그래서 27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에 직보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너희 학교 수업은 그때 화요일은 정상 수업이잖아. 그치? 학교 마침 몇 시야? 한 4시, 5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시. 쌤이 일단은 설정해 놓은 건 6시.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수요일에 너희 개성고 기말고사 시험 기간 시작하는 기간이고, 수요일 28일에 국어 시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화요일, 메모해놔. 쌤이 단톡방에 다시 또 올려줄게. 6월 27일 화요일 6시에 직보. 알겠지? 직보하고, 그리고 그 주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또 너희 시험 기간이고 또 다른 시험 또 7월에 걸쳐 있고 이래서 휴강이야. 알겠지?
7월 1일 수업을 27일에 직보로 당겨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게 하고, 기말 끝나고 나서는 8일부터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요때는 썸머 특강이래가지고 여름방학 특강에서 시간표 변동이나 이런 건 크게는 없을 거야. 없을 건데, 아마 쌤하고 또 다른 쌤이 한 명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아니다. 이 반은 아니다. 이 반은 쌤이 계속 하겠다. 문학이랑 수능의 독서랑 수능이랑 문학이랑 요렇게 딱 한 달이야, 방학이.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나가고 2학기 넘어가자마자 바로 또 내신 준비하고 이렇게 갈 거야. 모의고사 좀 보면서 계속 매주. 자, 이렇게 계획 잘. 그리고 지금 너희가 시험이 딱 보름이 뭐야? 10일 남았네, 이게 10일. 10일 남았기 때문에 잘 다지고 잘 정리해야 돼. 좀 바짝. 그치? 이미 공부해 놓은 부분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때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쫙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10일간을 잘 계획을 세워봐봐. 계획을. 물론 뭐 이미 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매일 한 10일간에 걸쳐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하는지를 과목별로도 분할시켜 놔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과목에 해당하는 시험의 전날에는 그 과목 바짝 공부하는 게 맞고 그 전에 어떻게 배합을 할 건지를 한 2, 3일이나 1, 2일 단위로 잘 분배를 해놔야 돼. 그럼 사람이라는 게 국어 3일 쭉 하고 수학 3일 쭉 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치? 적어도 이틀에 한 과목, 주요 과목은 이틀에 한 번씩은 봐야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보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단원들을 좀 나눠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각자의 지금의 공부 상태라든지 국어도 마찬가지로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문학 부분이 조금 정리가 덜 돼 있다. 문법이 좀 덜 돼 있다 이러면 각자의 스케줄을 좀 가지고서 내가 이날은 몇 시부터 몇 시는 국어 문법을 좀 충분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놓으라고. 원래는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 딱 한 10일이잖아. 그치? 10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날짜별로 적어놔. 그렇게 해야 돼. 쌤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어. 다이어리 딱 해가지고 이날에 A 과목, B 과목, C 과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정해놓고 요 단원 끝내고 다음 단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된다. 무작위로 막 잡히는 대로 하지 말고. 자, 됐지? 일단 쌤이 오늘 교재를 3권을 줬어. 그 3권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일단 독서 파트에 독서라고 적혀 있는 교재가 있어. 그치? 3권 교재가 있는데 독서 교재에는 요 초신성의 후예, 너희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문이지. 교과서 단원에 해당하는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추가된 거지. 요거 자습서랑 알겠지? 요거 자습서랑 그 다음에 뒤에 평가 문제랑 그 다음에 뒤에 타학교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 알겠지? 문제가 좀 충분하게 있으니까 오늘 쌤하고 요거는 본문 같이 볼 거야. 해석하면서 좀 심화 문제만 좀 쌤하고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두근두근 내 인생 시나리오 요거 심화 문제 쌤하고 좀 같이 오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심화 문제 쌤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독서 교재 1권 문학 교재 1권 그 다음에 문법 교재 1권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는 이 교재들을 싹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숙제로. 알겠지?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다른 심화 문제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숙제로. 알겠지? 요걸 잘 따라오면서 잘 맞춰 나가야 돼. 각자 부족한 것 좀 더 하면서. 자, 일단 교재 중에서 독서 교재 한번 펴보죠. 독서 교재. 자, 독서 교재 1페이지 피면은 이게
독서 이론에 관한 게 나오지. 근데 우리 중간고사 때도 봐서 알겠지만은 단순히 글 수록된 글의 본문만 출제된 게 아니었잖아. 그치? 뭐 읽기 과정이라거나 읽기의 단계라거나 이런 게 연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뒤에 넣어놓은 문제에 이런 문제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뻔해. 원론적이고. 그렇잖아. 책 읽기 전에 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야. 글 읽다가 경험. 이거 말고 또 우리 중간고사 범위하고 약간 겹치는 게 뭐야? 책 읽기의 종류 이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간과하면 안 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외워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려울 것도 없고 좀 암기를 좀 해놔. 암기를.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이런 것도 한번 그래도 정독은 해놓고 읽어두고서 뭐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체크해놓고 이건 쌤하고 뭐 같이 볼 건 없고 봐봐. 너 생각해봐. 읽기 종류라던가 독서의 목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게 암기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에 따라서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되는 그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들은 국어에서 나와요. 물론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없지만 내신에서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 혹은 교과서의 기준, 학교 수업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나 푸는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왜? 정답의 기준이 되니까. 헷갈리는 문제들에. 그래서 그런 거 잘 해서 암기해두고 또 뒤에 넘어가 보자. 그 읽기 과정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본문 보기 전에. 읽기 과정에 관한 것도 정리해서 다시 여기 나오네. 저기 페이지 7페이지. 자, 이것도 사실 중복되는 거야. 중간고사 범위랑. 그치? 읽기 방법의 점검과 조정해서 읽기 전에 해야 할 거, 읽기 중에 해야 할 거, 읽은 후에 해야 될 거. 요거 체크해서 좀 암기해두고, 요거는 쌤이 따로 뭐 내용의 수업에 다룰 건 없고, 너희가 체크는 하고 암기를 좀 해놔. 암기. 그리고 관련된 문제 쌤이 넣어놨으니까 문제 풀면서 잘 체크해두고. 자, 요 글을 같이 한번 보자. 수필 제목이 초신성의 후예고, 자, 일단 4페이지 한번 펴보자. 4페이지 글 자체의 제재 개관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초신성의 후예가 수필이야. 그치? 이게 여긴 안 나오지만 작가 이름이 이석영이라고 나오지. 그치? 글쓴이지, 글쓴이. 이석영.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직업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교수야, 교수. 대학 교수야, 대학 교수. 이게 간접적으로 나와. 읽으면서 쌤이 체크를 해줄게. 학생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우리 대학에서 뭐 강의를 하는 강사가 뭐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야. 직업으로 봤을 땐 교수로 볼 수 있고, 수필이라는 게 포인트가 뭐야? 글쓴이의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적은 거야. 자기 생각도 넣고, 그치? 여기 딱 글 구조가 뭐냐? 자기 글쓴이의 경험과 그 다음에 느낀 점, 깨달은 점, 생각으로 구조되어 있단 말이야. 글 자체가. 그래 성격은 성찰적. 근데 쌤이 성찰도 정리해 줬었지. 성찰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반성이야. 국어에서는 성찰이랑 반성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가져가도 돼. 왜? 같이 그렇게 쓰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쌤 뭐라 했어? 이 성찰과 반성이. 의미가 중의적이라 그랬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잘못을 뉘우침. 그러면 텍스트에, 글의 내용 안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야 돼, 이게. 잘못한 게 있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뉘우치는 거. 반성. 이게 반성 성찰이 된단 말이야. 1번 의미에서. 그리고 잘못을 뉘우침. 이렇게
정리하고 외워두기도 해야 되고, 또 1번과 다른 뜻이 있어요. 이 차이가 나, 확실하게. 뭐가 있냐? 나를 돌아봄.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 돌아본다는 거,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펴본다는 거, 돌아본다는 거, 혹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봐봐. 쌤이 방금 이야기한 요 생각.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치? 말 그대로 나를 살펴보는 거야. 이것도 반성, 성찰이 된다는 거지. 근데 간혹 이 성찰과 반성을 쓸 때에 꼭 그 대상이 나가 아닌 경우도 있어. 좀 확대돼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포함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삶,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글이 딱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나오는 성찰적, 그럼 반성적이라고 해도 되겠지?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거에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지. 이게 주제가. 사색 동그라미하고, 이건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깊은 생각? 생각은 생각이야. 생각 사자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교훈적, 가르침을 주고 있지. 교자, 가르칠 교자. 자, 그리고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글의 재료에 해당하는 중심 소재, 제재는 초신성의 폭발과 원소들의 생성 과정. 사실 여기서 초신성이 중요해. 사전적 의미가. 요건 쌤이 제목 다시 가서 정리를 해줄게. 자, 주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 사회 환원의 가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야. 특징은 유추의 방식. 쌤이 유추도 설명했었지. 자, 유추도 저기 가서 정리하자. 유추도 동그라미 해놓고, 유추 따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유추의 방식, 다시 말해서 유비추론의 방식을 활용하여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인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의 종류, 결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체적 밑줄 치고, 사전적 의미가 자세하게야. 자세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한다. 자, 작품에 대한 해설 한번 보자. 자, 이 글은 우주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초신성 동그라미하고 초신성의 역할을 설명하고 초신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 삶의 교훈 동그라미하고. 너희 학교에서 했어? 다 했어? 안 한 사람? 학교에서 하지 않아? 거의 했네. 자,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관해 쓴 글이다. 글쓴이는 큰 별이 초신성 폭발에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누어 동그라미. 요걸 본문에서는 돌려주는 거로 표현해. 그래서 환원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지. 돌려주다. 우리 왜 간혹 좀 훌륭한 분들, 기업가야. 사회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공을 해서 기업을 운영해. 그리고 대기업은 그런 기업이 잘 없고, 우리나라는. 한 중소기업 정도,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 재산이 한 수백억은 돼. 그러면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이게 돌려주는 거.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생겨날 수 있었으며,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러한 초신성으로부터 나눔과 사회 환원 나오지. 의 가치를 배워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자, 제목을 한번 가보자. 자, 제목이 초신성의 후예인데, 자, 초신성 동그라미. 요게 사실 교과서에 정리해 놓은 밑에 사전적 의미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야. 이걸 이해를 확실히 하려면. 자, 일단 초자 동그라미 해봐. 초자. 초신성할 때 이 초자가 초월하다 할 때 초자야. 왜 초자는 사실 뛰어넘다 이런 의미예요. 뛰어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성은 원래 이렇게 결합된 거야.
우리 왜 지금 형태소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요렇게 결합된 거, 요렇게. 알겠지? 이렇게 파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야. 신성은 뭐겠어? 이 새로운 신자의 별성자란 말이야. 말 그대로 새로운 별이야. 새로운 별. 신성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가 돼? 새로운 별을 뛰어넘는 별인 거야. 그치? 그냥 신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별인 거야. 탄생한 별. 알겠지? 그게 신성인데, 초신성인 거야. 그럼 그런 별보다 훨씬 초월한 별인데, 근데 여기서 초월했다는 의미가 뭘 초월했다는 거냐? 빛의 밝기야. 빛의 밝기가 보통 1만 배. 일반적인 신성에 1만 배 더 강한 빛을 가진 별을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모순적인 게 뭐냐? 이게 신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걸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별의 폭발이야. 별의 폭발. 그럼 별이 폭발한다는 건 뭐냐? 별의 마지막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야, 별이 처음에 생겼어. 별도 사람처럼, 모든 생명체처럼 수명이 있단 말이야. 뭐 어떤 별은 한 10억, 어떤 별은 한 1000만, 뭐 이런 식인데, 별이 제일 마지막에 수명을 다 했어. 제일 마지막에 사람처럼 쓱 죽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해. 그때 빛이 어마어마한 거야. 보통 일반적인 신성의 1만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순적이잖아. 역설적이란 말이야. 제목 자체가. 소멸하는 별이고 별의 마지막인데 신성이라는 표현을 또 한 거야.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또 뭐가 돼? 그래서는 이런 걸 다루진 않는데 초신성이라는 이 어휘 자체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걸 주잖아, 남한테. 또 새로움을 만들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있잖아. 왜? 장기 지증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럼 그분들한테는 죽음이고 끝이고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또 그 장기들이 사용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잖아.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런 의미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그래서 요 쌤이 체크해 준 거를 쭉 연결해서 하면 사실 이 글 전체를 다 담고 있기도 해, 실제로. 사회 환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치? 그게 초신성이고, 교과서 요 자습서의 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초신성에서 질량이 매우 큰 별의 폭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게 올바른 건 아니야. 요게 명사야, 명사. 초신성이. 그냥 원래 별을 뜻하는 거야, 별. 알겠지? 초신성 해서 1만 배가 넘는 신성보다 1만 배가 넘는 초월하는 빛을 가진 별, 이런 의미고, 실제 사전적 의미의 이 별의 폭발과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 이 후에는 누구야?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사람이 이 초신성의 후손이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야. 알겠지? 큰 별의 폭발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거지.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거 수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돼. 그치? 글쓴이의 경험. 그래서 서술자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글쓴이 자체가 서술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학생은 박씨군요. 그 대학이야. 보니까 대학 교수야. 대학 강당에서 학생한테 질문한 거야. 학생 박씨군요. 그럼 본이 어딥니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거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성씨를 물어보면서 본이 어디냐 이러면은 요 본은 본관을 의미해. 본관. 요즘에 현대에선 잘 사용되는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거 주민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잖아? 아직도 사용해, 그걸. 본관이라는 걸. 쌤도 본관이
성씨는 양산 이씨야. 본관도 양산 이렇게 돼 있거든. 뭐 어떤 사람은 본관이 인천, 어떤 사람은 본관이 저기 뭐 담양, 다 달라요 이게. 꼭 서울 산다고 본관이 다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치? 보통 본관이 좀 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보통 조상 때에서 딱 시조까지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적을 두기 시작한 그때부터에 유지되는 거야, 그 집안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의 4대 위의 할아버지가 경상도 양산에 적을 두셨었다, 이런 본관이 거기가 되는 거야. 아니면 옛날부터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관. 큰 의미는 없어, 알겠지? 본관. 본은 어딥니까? 본관은 어딥니까? 이거지. 근데 이 질문자, 글쓴이, 교수의 질문은 본관의 의미가 아니었고 뭐였어요? 근본이었어, 근본. 근본할 때 이 본자도 뭐가 돼? 뿌리를 말하는 거지. 당신의 뿌리는 어딥니까? 이거야. 그치? 그럼 본은 어딥니까? 그래, 본은 그생 같으면 이제 양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이 어디라고요? 다시 재차 질문해. 똑같이 답했어. 양산입니다. 또 질문해. 본이 어디입니까? 자, 내가 동그라미하고 수필이지 글쓴이야.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야 한다. 이 말은 뭐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본관을 물어본 게 아닌가? 이거잖아. 그치? 또 글의 전개 방식에서 요 문제 나온 게 뭐냐면은 질문을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글을 시작한다, 이렇게도 나와. 알겠지? 체크해. 이 글 전체의 글의 시작이 대화 혹은 질문, 문답도 되겠네. 문답. 이렇게. 자,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인이다.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은 산소가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으뜸 원소이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은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이거야, 어디에서 왔을까? 자, 여기서 근원 동그라미하고, 여기서 근원, 근본 해서 연결되잖아. 여기서 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원, 근본. 어디서 왔을까? 뿌리가 어디일까? 자,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수소 동그라미하고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이 될 때까지, 말 그대로 빅뱅 이론이지. 사실 뭐 우주 시작한 걸 누가 알겠어, 그치? 뭐 종교 믿는 분들은 종교적인 해석으로 믿음이 있고, 또 유물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빅뱅 이론 믿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 기준으로 보긴 해야 돼. 지문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말 그대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빅뱅 이론 동그라미하고 우주가 태초에 폭발로 시작됐다는 이론. 그럼 뭐야? 폭발될 때 1초부터 3분까지 꽝 해서 폭발하는 그 순간이 있어. 그때에 수소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알겠지?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네모치자, 조지 가모 교수는 그러면 이게 또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본문 분석할 때 전문가의 인용,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뭐 교수 나오면 전문가로 봐야지.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 동그라미.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 이해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본이, 우리의 뿌리가 우주의 폭발로부터 시작된 수소라는 거지.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 다음 페이지 오른쪽 넘어가서,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아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소는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어. 그럼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자, 탄소 동그라미, 질소, 산소. 탄소와 질소와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동그라미하고.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자, 작은 별 동그라미하고 수소의 핵융합 발전, 빛 요렇게 연결해 놓고, 요 지문은 가운데 부분에 약간 지구과학이 아니지, 우주과학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조금 정리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 이게 이해 안 간다기보다는 생소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읽다가 집중력 떨어지거나 혹은 문제 풀 때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요 파트야. 딱 두 번째 페이지, 총 4개 페이지에서 요거는 정리해서 암기해놔. 암기할 것도 별로 없어. 정리 다시 해줄게. 암기할 거.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자, 봐봐. 우주가 태초에 시작할 때, 폭발할 때 수소 만들어졌대. 그치? 근데 작은 별에서 이 수소가 핵융합 발전을 한다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각 별들이 막 작은 별, 태양이 우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는 크지, 우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땐 작은 별인 거야. 태양이. 그치?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걸 핵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소가 들어가서 막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가 고갈되면 막 빛 만들고 헬륨 만들어지고 수소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치? 헬륨을 핵융합해, 헬륨이 다시 핵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단계를 한번 줘. 자, 그래 수소 1번, 그 다음에 헬륨 2번, 그 다음에 탄소 3번 이렇게 외워두라고.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4번 요 단계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 자, 탄소 동그라미 5번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기를 권한다. 탄소가 원소기호 C잖아. 이거지. 너희도 많이 배웠지만은 원소는 똑같아. 구성하는 원소는. 근데 그 원소의 구조야. 혹은 밀집도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 구조가. 그지? 원소 간의 거리가. 근데 이게 엄청 이 열과 압력과 시간에 의해서 계속 줄고 밀도를 높여가. 그래서 이만큼 돼서 막 이게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래서 단단한 탄소 덩어리가 뭐라고? 결국 그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기를 권한다. 다만 중력이 워낙 세어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 죽은 별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 자,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동그라미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보다 짧고 붉은 삶을 산다. 체크해놓고,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 짧게 살지만, 차이 많이 나지. 1000배.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 사실 여기서 핵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무거운 별들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고, 작은 별들에 안 되고. 자,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 뭐라고? 신성보다 1만 배가 더 강한 빛을 내면서 폭발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 과정에서 이 원소들을 환원시켜 주는 거고, 초신성 폭발을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본문. 자,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한다잖아. 이게 마지막이야. 말 그대로 별의 죽음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요게 포인트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환원 동그라미, 돌려준다. 또 여긴 문맥상 의미로 나누어 준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무거운 물질들을 작은 별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자,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됐을 거라 이거지.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무기물 동그라미. 무기물의 사전적 의미도 뭐냐?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물질이야. 생명이 없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치? 무생물. 무기물 우주가 된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초신성 폭발이 없다면, 초신성이 물질들을 환원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자,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의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거대한 별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별들이 준 걸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근본, 뿌리는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대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저는 초신성으로부터 근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돈이지, 기술, 지식, 능력 등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다른 다음 페이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닮은 동그라미, 유사한. 그래서 여기가 나온 게 뭐야? 유추라는 게 나왔다는 거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자, 다 읽고 여기서 부분 다시 설명하자.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대학 교수지, 자기 대학교래, 정교수인가 봐, 강사로 왔어.
교수가 아닌가 봐. 시간제 강사.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치? 우리 먹는 거. 다 노동하신 분들의 노동의 대가잖아. 그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이잖아. 쌤 쓰는 거, 이런 거 다 노동. 우리가 쓰는 거 다 노동이란 말이야.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건 거의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차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빈부가 아닌 말 그대로 어떤 이타적인 면에서 남을 돕는다는 면에서 물론 그게 뭐 돈으로 다시 이제 환원이 되고 돈의 가치로서 자본주의에서 따라오기는 하지만은 요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사회가. 그렇잖아. 왜? 너희 잘 알다시피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 이 인류에서 상위 한 5%가 거의 자본의 90%를 가지고 있다. 이게 돈 문제긴 하지만은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그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사회에 더 심해진다는 거지. 근데 또 이러면 걱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취업하고 직장 가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나왔었지. 기본소득이야.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비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할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90% 정도에 속하는 능력이나 노동력은 더 이상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렇지? 나머지 10%, 5%, 1%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야. 왜? 나머지 잡다한 이런 건 로봇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의 부도 1%, 5% 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겠지. 이러면 사회가 돌아가? 안 돌아가지. 그래서 세금 많이 내고 이제 환원을 시켜주는 거야. 그게 뭐냐? 기본소득인 거야. 실제 그걸 하는 나라가 있지. 대표적으로 사우디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기본소득이 있어요. 카타르 이런 데 있지. 쌤이 알기로 기본소득이 월 300인가 400인가 그래.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국적 가지고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3, 400을 줘. 왜? 거기는 근데 특이하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름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기름을 소유한 그 왕족들, 그 정치권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나라 이끌면서 이제 국민들 불만 가지지 말라고 매달 돈을 주는 거야. 이거 쓰면서 먹고 살아라. 근데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애매한 사람들이 이게 비참해지는 거야. 한 상위 20%, 30% 이런 사람들. 난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더 밑에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아무 일 안 해도 돈 주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 딱 평균의 평균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좀 애매한 사람 능력은 있는데 거기 또 못 들어가. 이러면 막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야기 하는 거지. 그 같은 맥락이야, 이 부분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에 뭔가를 영향을 끼치고, 남 잘 되게 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구나. 이거지. 하고 생각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이야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별의 마지막이니까, 별의 죽음이니까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된 거 아닌가. 쌤이 제목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지, 그치? 봐봐. 폭발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야. 그치?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서리법. 의문형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질문이 아니라는 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야기한다. 초신성처럼 살아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유추 부분 한번 보자. 6페이지 우측 하단에 유추를 통한 주제 전달했는데, 자, 유추 동그라미하고 쌤이 유추는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야. 유비추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유자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할 때 유자지. 추자는 뭐야?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 그럼 사실 정의는 이거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서 추측을 하는 거. 이게 추론, 유비추론, 유추가 되는 거야. 됐지? 유추는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쓴이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초신성의 특성에 기초해 제시하고 있다. 자, 초신성, 자연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해서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다. 유추한 거지. 그 유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물 실험이에요, 동물 실험. 예를 들어서, 백신 하나 만들었어. 코로나 백신이야. 그러면 사람한테 실험해? 안 하잖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못 하잖아. 생쥐 잡아다가 생쥐에다 하잖아, 이렇게. 생쥐와 인간이 포유류를 하는 이 유사성에 기초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야. 생쥐한테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인간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가 중요한 거야. 추측이냐, 추측.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찬가지 이렇게 가면 되고. 자, 글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요 중간에 헷갈릴 수 있는 게 4페이지 우측 날개 가봐. 4페이지 우측 날개 가면은 사실 딱 과학적 사실 부분이 얘만 잘 정리해서 좀 외우면 돼. 자, 수소는 뭐라고? 처음에 우주가 폭발할 때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순서로 보더라도 이게 1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가벼운 별에는 수소, 헬륨 위주로 존재를 하게 되고, 헬륨은 작은 별에서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작은 별에서 만들어진 헬륨이 다시 핵융합을 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별의 고온에서 다양한 이런 원소들이 핵융합을 해서 황도 만들어지고, 인도 만들어지고, 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순서로도 좀 정리를 해두고, 가볍고 무겁고 생성 과정 이런 거를 공부하듯이 좀 암기를 해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독서 지문 푸는데 훨씬 수월하니까, 알겠지? 물론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독서 지문으로 딱 접근을 해서 풀려면은 이걸 암기를 안 해도 읽고 풀면 돼. 근데 내신 시험이고 문법 같이 포함되고 시간 모자라고 이러면은 또 읽다가 헷갈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본문을 해놔. 어차피 시험 범위 많지도 않으니까. 자, 됐고 요 뒤에 본문 확인 문제는 그냥 숙제로 한번 쭉 전체 풀어보고 쌤하고 같이 풀 거는 뒤에 쭉 넘어가면은 페이지 11페이지는 이건 다른 그냥 문제집이야. 요건 정리 삼아서 한번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고 풀어보고, 기본 확인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니까 숙제로 한번 풀어보고,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는 저기 심화 문제도 이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25페이지 한번 펴봐. 25페이지.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쌤 생각에는 이게 푸는 거를 권장하기는 해. 그러니까 아예 장문을 만드는 서술형 문제까지는 사실 별 필요가 없긴 한데, 근데 또 너희가 객관식 100%, 요번에 객관식 100%잖아. 그치? 그치? 그렇잖아. 객관식 100%지만, 그래도 공부 과정에서는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를 좀 풀면은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돼. 차이가 나.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숙제로 한번 해보고, 쌤하고 푸는 거는 그냥 객관식만 풀 거야. 자, 26페이지 체크해봐봐. 1번, 2번, 그 다음에 27페이지 5번, 6번. 요렇게 일단 네 문제 한번 풀어보자. 푸는데 걸린 시간은 4분. 다 푼 사람은 서술형도 한번 풀어보고, 일단 26페이지 1, 2, 5, 6 우선적으로 좀 풀어보자. 그럼 앞에 기본 문제 풀어도 돼.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26페이지 채점해보자. 뭐 어려운 문제 없지. 26페이지 1번에 3번, 2번에 4번 넘어가서 27페이지 5번에 3번, 6번에 2번. 다 맞은 사람 드리면 안 돼. 자, 26번 한번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1번부터 한번 보자. 26페이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고, 답 3번이지. 작은 별들의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본문의 내용이 있지. 됐고. 이번에 기억과 같은 기억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 답은 뭐야, 이거. 4번이잖아, 그치? 독자의 흥미를 유배한데 즐겁게 만들어준대. 내가 읽었는데 하나도 재미없어. 막 아재 개그야. 그렇게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다고 해서 이게 흥미 유발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의도를 잘 보고, 그러니까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형의, 이런 류의 문제는 상대적인 답을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다고. 재밌어? 이게 재밌냐, 재미있지 않냐는 사실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사실상 문제가 객관성이 있어야지, 원래는 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내신 문제라 가지고. 이것도 다른 학교
내신 문제에서 가져온 거야, 이 교재가. 답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시간 배분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학생도 은근 있잖아, 내신에서도. 그치? 50분 문제 풀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쌤, 중간고사 볼 때 시간 많이 남았는데.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 기말고사 때 확 어렵게 나와봐. 시간 모자란 경우도 있어. 너희 학교 말고 쌤 가르치는 다른 학교가 있는데, 모의고사 항상 1등급 나오는 잘하는 애야.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한 3분의 1은 못 푼 거야. 점수 확 깎여가지고. 그런 애도 있단 말이야. 당황해요. 첫 시험이니까 막. 그러니까 50분에 30문제 푸는 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나? 이게 아니라고. 시험에 따라서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선지가 좀 까다로워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시간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 기말고사에는 그것도 네가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좀 이거는 답이 금방 안 나온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는 빨리 별표 크게 체크하고 임의의 답. 그래서 답을 항상 너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국어도 문제 푸는 과정에 기록과 체크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오지선다형에서 쭉 했는데 4번이 답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2번도 애매한 거야. 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 체크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크하는데 4번도 100% 명쾌하지는 않아. 그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시간 끌면 안 된다고.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더 가능성이 높은 임의의 답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크게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시간 남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고민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속도감이 필요해. 알겠지? 대충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야 돼. 줄여야 되는 거고. 이번 시험에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넘어가서 27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윗글과 보기를 읽고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일한 박사. 실제 유일한 박사라고 계시지. 돌아가셨지. 유한양행과 학교재단, 유한재단을 설립한 한국의 기업가이자, 이게 제약회사야, 쌤. 유한양행. 제약회사거든. 기업가이자 교육자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도 헌신하였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의 표본으로 상징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기업 경영의 목표를 이윤 추구에 두지 않고 돈을 남기는 것에 두지 않고 건전한 경영을 통한 사회 헌신을 평생 신념으로 생각했다. 답 3번이지.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박사처럼 돈을 많이 나누는 게 포인트지.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렇지? X. 답은 3번. 나머지 선지 질문. 그게 있어. 쌤이 생각나는 게. 너희 배지밀 알지? 배지밀. 배지밀도 창업주가, 배지밀 만든 분 창업주가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때 당시 거의 6.25 때 뭐 이럴 때야. 그러니까 6.25 직후인가 그래. 근데 애기들 중에 그런 애기들이 있대. 많지는 않지만 한 몇 프로 정도는 이 분유를 못 먹는 거야. 말 그대로 그 우유에 있는, 쌤 성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니 성분이 있는, 특정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막 설사하고 흡수도 못하고 소화 못 시키니까 그러면 막 마르고 모유 먹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 하다가 이제 만든 게 두유인 거야, 두유. 젖소의 우유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콩으로 우유를 만든 거지. 그게 두유 아니야. 배지밀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생명을 살린 거야, 그때. 그러면서 기업이 커지고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글과 마찬가지 맥락이 있겠지만은 어떤 남을 위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또 자연히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있거든. 근본적으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그치? 자, 마지막 6번 문제. 기억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 답 2번이지. 자, 기억에 나타난 건 다이아몬드. 이것도 농담한 거 아니야. 그치? 자,
아니. 왼쪽 거네. 앞에 거. 27페이지의 기억이지. 학생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해줘. 그러면 질문자의 의도야. 그치? 지구상의 인구는 모두 같은 근본, 뿌리를 가진 형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 초신성의 후예라는 거지. 이 본이 초신성이 되는 거야. 그치? 제목도 초신성의 후예라고 했고. 답은 2번. 자, 뒤에, 이게 다른 학교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잠깐 풀고 정리하자. 자, 36페이지 한번 가봐. 36페이지. 36페이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4분. 36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이 뒤에 전부 초신성 문제야. 금방 풀 거야. 문제들이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자, 같이 한번 볼까? 선생님 다 불러줄게. 36페이지. 36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37페이지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1번. 다 맞은 사람. 오케이. 같이 한번 보자. 이것도 쌤 빠르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하자. 자, 36페이지 1번에. 자, 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를 포함된 중심 내용을 작성했다. 적절한 것은 답 4번. 나눔. 초신성처럼 인간의 삶도 나눔으로써 바람직하게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주제지. 4번. 이번에 자,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2번이고 왼쪽 기억 보면은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 유기물들이, 그치,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자,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이 문제 어떻게 낸 거야? 생각해봐. 출제자, 이 학교 선생님 어디야? 포항 이동고등학교래. 이 선생님 출제한 거는 자습서에 있는 밑에 주석 보고 낸 거야. 해석 보고 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주관적인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봐봐. 결론이라는 요 부분이 너희 앞에 지문 보면은 자습서의 본문의 밑에 해석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렇게 낸 문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내신 암기형 문제로서 조금 봐놓을 필요는 있어. 이런 것도. 이런 거에서 봐봐. 얘가 내용 일치가 아니라 좀 헷갈리는 구절이나 선지가 나오면은 문제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결론이라는 것도 애매할 수 있거든. 자, 3번 가서 니은을 풀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왼쪽에 자,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답을 달리했어. 그치? 자, 답 3번이고 글쓴이가 말한 보는 생명의 기원으로서의 의미 맞네. 넘어가서 4번 문제. 자, 윗글의 전개 방식이 아닌 것은 답 2번이고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과정.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론이 나누어지는 거야. A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A, B로 나누어지고 이런 이론이란 말이야. 이론이 나누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론이 나누어진다면은 우주의 생성 이론에 대해서 A 이론이 있고 B 이론이 있다. 폭발에 의한 게 있고 진화에 의한 게 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지. 폭발에 의한 그리고 별의 생성 과정과 별에서의 물질의 생성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X. 자, 5번에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답 5번이고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과정은 나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왜 일어날까에 대한 왜가 없잖아. 왜가.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엇 때문에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일어난다. 없지.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1번이고 우주가 생성될 때는 수소만 만들어졌다잖아. 다른 원소들은 뭐야? 별의 생성 과정에서 혹은 별의 소멸과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지. 별이 생성될 때는 대부분의 원소 같이 X. 자, 됐고 우리 10분 쉬고 뒤에 이어서 진도 나가자.